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맹꽁이가 된 아들과 며느리를 비롯하여 옛날 이야기 7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맹꽁이가 된 아들과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 많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마음씨가 고약한 데다가 욕심까지도 많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공경하기는커녕 몹시 미워하며 늘 못마땅하게 여겨 욕설을 퍼붓기가 일쑤였습니다. 일은 안 하고 저렇게 누워서 늘 아프다고만 하면 누가 좋아해? 차라리 죽기라도 하면 양식이라도 덜 축내지. 봉양은커녕 시어머니가 빨리 죽어 없어지기를 바라는 고약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시어머니를 구박한다는 소문은 금방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며느리와 남편을 야단치며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심술을 부리고 못된 짓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시어머니께 드리는 끼니조차도 아까워 조금씩 주거나 아예 거르기도 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시어머니는 나날이 살이 빠지고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두 눈이 움푹 패인 데다가 강대뼈가 툭 튀어나왔고 배는 등에 붙어 있는 듯 했습니다. 얼핏 보면 뼈만 남은 귀신 같았습니다. 이를 본 아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밤마다 자리에 들면 자기 아내를 타이르고 나무랐으나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더욱 화를 내며 남편에게 덤비고 욕을 했습니다. 남편은 늘 어떻게 하면 아내의 그런 못된 행실을 고쳐줄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곧바로 이웃 부잣집으로 가서 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는 장에 가서 그 돈으로 몽땅 밤 한 마를 사왔습니다. 이웃 부잣집에서 돈을 구워 사왔소. 이걸 어머니께 삶아드리구려. 아니,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며칠 안 있으면 돌아가실 분에게 밤은 무슨 놈의 밤이에요? 그것도 남에게 돈까지 구워서 사오다니. 당신 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요. 허허, 모르는 소리 마오. 예로부터 밤은 소화가 안 된다고 했소. 어머니가 이 밤을 드시면 소화가 안 되어서 배탈이 날 거고 그러면 점점 기운이 빠져서 빨리 돌아가시게 될 거란 말이오. 남편이 부인의 못된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꾸며낸 거짓말이었습니다. 밤은 오히려 영양분이 많은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어머니가 원기를 되찾아 다시 건강해지리라 믿고 일부러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인은 남편의 그럴듯한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듣고 보니 참으로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루라도 더 빨리 돌아가시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속으로 콧노래라도 부르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금방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두 손을 꼭 쥐면서 잘했다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속으로 쓴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부터 매일매일 밤을 삶아서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와 달리 가진 아양을 떨며 더 많이 먹도록 권했습니다. 얘야, 어찌 된 일이냐? 이 맛있는 밤을 삶아 손수 까주기까지 하다니. 어머니, 많이 잡수세요. 이 밤 잡수시고 어서 기운을 내셔야지요. 어머니께서 늘 누워만 계시니 하도 걱정이 되어 밤을 사왔어요. 며느리는 이렇게 시치미를 떼고 아양을 떨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리석은 며느리는 속으로 시어머니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밤을 먹으면 살이 빠지고 건강을 해쳐 일찍 죽게 되는 것도 모르고 이 어리석은 늙은이 좋아하는 것 좀 보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밤을 삶아들이기 시작한 지 한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살이 빠지고 더 기운이 없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시어머니는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살이 찌더니 마침내 옛날의 원기를 되찾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며느리는 남편을 몹시 원망하며 미워했습니다. 남편에게 속은 것을 알자 더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 됐지 뭐야. 이왕 이렇게 건강해졌으니 저 늙은이를 실컷 부려 먹어야지. 어디 봐. 빚을 내어서 밤을 샀으니 그 미천이라도 뽑아야지. 며느리는 그날부터 시어머니에게 온갖 일을 시켰습니다. 빨래며 부엌 설거지는 물론이고 논밭 일까지 하게 했습니다.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더욱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고약한 며느리는 건강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심술이 나서 못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철 김장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우물가에서 배추를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감고 어금니를 꽉 물더니 시어머니를 깊은 우물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눈을 반쯤 뜨고 있는 며느리의 눈 속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금 동아줄이 스르르 우물 속으로 내려지더니 시어머니를 달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마음씨가 고약하고 어리석은 며느리는 이 광경을 보자 이번에는 하늘로 올라간 시어머니가 부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시어머니가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은 한 마리나 되는 밤을 먹고 살이 쪘으며 또 우물에 빠졌기 때문이야. 나도 밤을 실컷 먹고 우물에 빠져 하늘로 올라가야지. 시어머니를 우물에 밀어넣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늘 일만 하셔야 되겠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를 잡수셨는데 노인네들의 건강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친척들 집을 두루 다녀오시겠다기에 그러시라고 했어요. 아마 몇 달은 걸릴 거예요. 남편은 이 말을 듣자 자기 아내가 이제야 며느리 노릇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기뻤습니다. 참 잘했어.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일가 친척집에 가셔서 아마 당신 자랑을 많이 하실 거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리석고 마음씨가 고약한 며느리는 자기 시어머니처럼 빨리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졸라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겠어요. 어머니가 안 계시니 일이 힘들어 견딜 수가 없군요. 당신도 살이 빠져 말이 아니고요. 우리도 밤을 사다가 좀 삶아 먹읍시다. 그러니 장에 가서 밤 2마리만 사오세요. 마음씨 착한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내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밤이 먹고 싶으면 저럴까? 밤을 사자면 또 빚을 얻어야 하지만 아내를 위해 사다 주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남편은 며칠 뒤 장에 가서 밤 2마리를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밤을 삶아 아내와 함께 먹었습니다. 마음씨 나쁜 며느리는 하늘에 올라갈 마음으로 열심히 밤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부가 밤을 다 먹고 났을 때는 정말 딴 사람처럼 살이 통통하게 붙었습니다. 목에도 살이 올라 턱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배는 불룩 튀어나와 마치 맹꽁이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며느리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자기를 우물까지 업고 가서 달 구경을 시켜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그러자 순진하기 짝이 없는 남편은 남들 보기에 창피하기는 했지만 할 수 없이 아내를 업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남편이 우물가를 빙빙 돌 때였습니다. 엎혀있던 아내가 몸을 기우뚱하여 남편과 함께 우물 속으로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금방 하늘에서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허우적거리다가 반사적으로 동아줄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등에 엎혀있던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거워요? 아니요, 줄을 잡아서 괜찮소. 이 소리를 잡고 되풀이하면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동아줄이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동아줄은 하느님이 내려다보고 내린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부부는 그만 다시 우물 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죽은 두 사람은 후에 맹꽁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맹꽁이는 통통하여 머리와 가슴이 맞붙어 있고 등에는 밤새가 비슷한 얼룩무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기 전에 밤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밤이면 무겁냐 맹꽁, 가볍다 맹꽁 하고 울어대는 것도 썩은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은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랍니다. 임금이 된 나무꾼. 옛날 어떤 산속에 금실이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고 늘 함께 지냈습니다. 나무가 떨어졌어요. 그래? 남편은 지게를 갖다가 아내 앞에 대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아내가 올라타고 앉았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탄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산 위에서 노인이 내려왔습니다. 젊은이, 웬 여자를 지고 산으로 왔는가? 남편은 노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허허허, 내가 부인의 초상화를 하나 그려줄 테니 그것을 가지고 다니며 보면서 일하게. 노인은 화공이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제 아내의 초상화를 좀 그려주십시오. 노인은 괴나리 보찜을 풀어서 익숙하게 아내의 초상화 한 폭을 그려주었습니다. 그 뒤부터 남편은 그 초상화를 가지고 다니며 보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아내가 보고 싶으면 초상화를 꺼내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산에 가서 그 초상화를 지게에 붙여놓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지? 한참 나무를 하다가 지게가 있는 곳으로 와보니 초상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날아가 버렸군.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내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만 어디로 날아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이튿날부터 남편은 다시 아내를 데리고 다니며 일을 하였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관아에서 포졸들이 부부가 사는 움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한 포졸이 종이를 펼쳐보더니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틀림없군. 그 종이는 초상화였습니다. 포졸들은 어명이라면서 다짜고짜 젊은이의 아내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임금님이 사냥을 나와서 초상화를 보고는 대궐로 데려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젊은이의 아내는 나쁜 임금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에이, 나쁜 임금. 젊은이는 화가 났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임금에게 빼앗긴 젊은이는 사냥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짐승을 잡아먹고 살았으며 옷도 짐승의 가죽이나 새털로 엮어서 해 입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냥꾼이 된 젊은이는 어느 날 나라에서 거린 잔치를 벌인다는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사냥꾼이 대궐에 다다랐을 때는 잔치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왕비가 되어 임금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춤을 한번 추어 보이겠나이다. 사냥꾼이 임금에게 말하자 임금은 새털 옷을 입은 거지를 흥미롭게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왕비는 사냥꾼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나도 춤을 추어볼까? 임금이 말하자 왕비가 속삭였습니다. 저 거지의 옷을 입고 추어보셔요. 당신이 원한다면. 임금은 사냥꾼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그것을 입고 춤을 추었습니다. 왕비는 임금의 옷을 사냥꾼에게 주면서 속삭였습니다. 여보, 어서 활로 저 거지를 쏘아 죽여요. 왕비도 사냥꾼이 제 남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짓골로 춤을 추던 임금이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거지가 임금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 사냥꾼은 그 나라의 임금 노릇을 하며 왕비인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심정 형제의 우애. 조선시대 중종 때 심정과 심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동생인 심의는 마음이 대쪽같이 곱고 재주가 있었으나
용기가 모자라서 옳은 일에 잘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형 심정은 글재주는 뛰어났으나 마음이 바르지 못하여 건세를 부리고 많은 재산을 긁어 모으는 데만 정신이 팔렸습니다. 형 심정은 1502년 문과 시험에 합격하여 수찬을 지냈으며 1506년에는 포악한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위에 올려놓는데 큰 공을 세워 전국 공신 3등이 되었습니다. 심정은 1519년 형조 판서에 임명되었으나 조광조 등의 탄핵을 받아 벼슬에서 쫓겨났습니다. 여기에 원한을 품은 심정은 낭곤, 홍경주 등과 함께 기묘사화를 일으켜서 선비들을 떼죽음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심정이 낭곤 등과 함께 모의를 하고 있을 때 시무가 비밀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시무는 곧 그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말했습니다. 두 못난 것들이 앉아 이야기하고 있군. 하하. 낭곤은 노발대발하였습니다. 형 심정이 낭곤에게 대신 사과를 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 아이는 벼슬도 버린 바보 천치입니다.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아우이니 노여움을 푸십시오. 낭곤은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심정은 마음씨가 바르지는 못해도 동생을 감싸줄 만큼 우애가 깊었습니다. 그 뒤 심정은 좌의정에 올랐습니다. 형은 벼슬이 높아 많은 재산을 가지고 권세를 부렸으나 동생은 바보처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동생 시무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형의 재산을 좀 빼앗자. 시무는 형의 집에 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니, 느닷없이 왜 통곡을 하느냐? 형 심정이 동생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간밤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응? 꿈을 꾸었다 그 말이냐? 네. 아버님이 저더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작은 아들이라 텃밭 앞에 있는 농가 하인 2명을 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주지 못하고 죽어서 마음에 걸린다고요. 알았다. 형 심정은 동생인 시무에게 텃밭 앞에 있는 농가 하인 2명을 떼어주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넋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무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떠들었습니다. 헤헤, 우리 형님은 나보다 더 바보야. 나한테 속아서 농가 하인을 주었으니. 심정은 동생에게 속은 것을 알고 농가 하인이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도 못한 심정은 동생의 집에 가서 슬피 울었습니다. 시미가 깜짝 놀라 물어보았습니다. 형님, 어찌하여 저희 집에 오셔서 대성통곡을 하십니까? 간밤에 아버님이 찾아오셨다. 에이, 돌아가신 아버님이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꿈속에 찾아오셨다. 그래요?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텃밭 앞에 있는 농가 하인 2명은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데 쓰이기를 팔았는데 엉뚱하게도 작은 아들이 차지하여 저승에서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다고 하셨어. 시민은 형의 말을 듣고는 벼랑간 깔깔 웃었습니다. 왜 웃느냐? 형님, 요즘에 꾸는 꿈은 개꿈입니다. 개꿈을 꾸고 뭘 그러십니까? 허허허, 하긴 봄에 꾸는 꿈은 개꿈이지. 심정은 늘 그런 말을 해왔으므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시무가 형의 집을 찾아가서 당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심정이 그것을 보고 호통을 쳤습니다. 웬 심술이냐? 형님을 위해서입니다. 형님께 만일 위태로운 일이 생기면 저 구멍으로 도망치십시오. 심정은 좌의정에 오른 뒤 복성군 의사사건으로 기말로의 탄핵을 받아 귀양을 갔으며 독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형이 잡혀갈 때 동생 시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당구멍을 더 크게 뚫어 놓을 것을. 구멍이 작아서 형님이 미처 도망치시지 못했네. 아버지의 친구. 옛날 어느 시골에 아들 하나를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친구를 널리 사귀어서 친구가 극히 많았으며
하루도 집에 붙어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그 아들을 불러 앉히고 물었습니다. 너는 친구가 많은 모양인데 너와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몇이나 되느냐? 저에겐 그런 친구가 많습니다. 아들은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우리 둘이 시험을 해보기로 하자. 누가 그런 친구를 사귀고 있는가를. 아버지는 그날로 돼지 한 마리를 잡아 삶아서 거적에 쌌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자정쯤 되어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먼저 아들의 친구부터 찾기로 하였습니다. 아들은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얼마 만에 친구가 나와서 아니 이 사람아, 이 깊은 밤중에 웬일인가? 하고 찾아온 까닭을 물었습니다. 내가 난가 시비를 하다가 잘못하여 살인을 했네. 만일 발각이 되는 날에는 강가로 잡혀가서 사형을 당해야 할 위급한 지경이 되었네. 그래서 자네를 믿고 시체를 거적에 싸가지고 찾아온 것이네. 나를 급히 좀 숨겨주겠나? 아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불안한 듯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 말을 듣더니 버럭 화를 내며 호통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놈아! 사람을 죽인 놈이 뻔뻔스럽게 나를 찾아오다니. 당장에 썩 돌아가라. 만일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 내가 너를 관가에 고발하겠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계속 세 군데를 찾아갔으나 어디나 마찬가지로 냉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친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한 집 문을 두드리니 아버지의 친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들이 그 친구들에게 하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 되는 사람은 깜짝 놀라며 이 사람아, 꿈을 들지 말고 빨리 들어오게 하면서 대문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괭이와 삽을 가지고 나오더니 마당 한 구석을 급하게 파헤쳤습니다. 그러더니 거적에 싼 것을 받아서 묻으려고 서둘렀습니다. 그제야 아버지는 그 친구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여보게, 그 거적에 싼 것은 송장이 아니라 바로 통돼지 삶은 걸세. 돼지를 썰고 술을 내오게. 우리 방으로 들어가서 술이나 들며 정담이나 나누기로 하세. 이 말에 그 친구 되는 사람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돼지를 썰고 술상을 마련했습니다. 세 사람은 방으로 들어가서 술상을 가운데 두고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침내 그 친구를 향해서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통쾌한 웃음소리와 함께 술잔과 술잔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정당과 술로 밤을 지새우고 아버지와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 보아라. 내가 친구는 그처럼 많지만 어느 한 사람도 너를 위급하고 난처한 속에서 건져주려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비록 한 사람일 망정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구하려 들었다.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친구를 사귀도록 하여라. 아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자기의 어리석음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황금 보따리를 돌려보낸 할아버지.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판서벼슬을 지낸 할아버지 한 분이 서울에서 내려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의 사람들은 이 마을을 판서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두 식구이고 젊은 하인 부부가 판서 내외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농사거리로는 네 식구가 먹고 살기에 빠듯했지만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판서 할아버지는 아주 검소한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얘야, 너희 네 애가 잘 먹고 잘 입고 사치스럽게 살 재주만 있다면 언제든지 내 집에서 나가도 좋다. 판서 할아버지는 하인에게 이런 말을 가끔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인 내외도 할아버지의 본을 받아 사치스럽게 살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댁 식구들은 언제나 마음이 편하고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선비 한 사람과 그의 하인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대문에서 부르니 하인이 나왔습니다. 대감님 안에 계시냐? 예, 나리. 들어가 뵙자고 여쭈어라. 예. 하인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전했습니다. 들어오시랍니다. 젊은 선비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비를 맞으러 나온 대감 할아버지는 무척 반가운 표정으로 아니, 자네가 이 깊은 산골에 웬일인가? 하고 젊은이를 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대감은 젊은이에게서 큰 절을 받고 나서 인사의 말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시골까지 나를 찾아왔단 말인가? 예, 선비는 대감이 벼슬자리에 있을 때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비의 아버지는 대감이 산골에서 가난하게 산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 아버님도 안녕하신가? 예, 사실은 아버님께서 대감님을 찾아뵙고 오라는 분부가 계셔서 왔습니다. 그랬군. 젊은 선비는 하인이 지고 온 보따리를 대감 앞에서 풀었습니다. 변변치 못한 것이오나 대감께 드리고 오라는 아버님의 분부이십니다. 그게 뭔데? 보따리 속에 있는 것은 하얀 비단으로 싼 금덩어리였습니다. 아니, 그건 황금이 아닌가? 예, 가친께서 그동안 하시는 장사가 잘 되어 대감께 전날의 은혜를 갚으시겠다 하시며 제 편에 보내셨사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대감이 아니셨다면 목숨을 보전할 수 없었으니 이렇게 된 것이 다 대감님의 은덕이라며 지금까지 은혜를 잊지 못하시옵니다. 알겠네. 하지만 난 이 황금을 받지 못하겠네. 어인까닭이시옵니까? 난 지금 여기서 사는데 조금도 불편한 것이 없네.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있겠나. 오히려 황금이 생기면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 것이고 근심이 생겨 즐거움을 잃어버릴까 두렵네. 그러하오나 몹시 고생을 하신다는 소문이어서. 고생이라니. 비록 쌀밥은 아니지만 보리밥 새끼를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으니 마음이 편하고 무명오시지만 따뜻하게 해입으니 생활이 즐겁다네. 하오나. 아닐세. 내가 이 황금을 받으면 내 마음이 변할 것일세. 지금 살고 있는 이 오막살이를 좋은 집으로 바꿔 짓고 싶어질 걸세. 지금껏 달게 먹던 보리밥 대신에 쌀밥이 먹고 싶어질 것이 아닌가. 지금은 나물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돈이 생기면 고기를 먹으려 들 터이니 내 마음의 평화가 흔들린단 말일세. 그리고 자꾸 욕심이 늘어날 터이니 즐거움을 누릴 수 없을 거야. 그런 까닭에 이것을 받지 않겠네. 이리하여 대감 할아버지는 그 황금을 도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내의 지혜로 목숨을 구한 부자. 옛날 어떤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대궐 같은 집에 금은 보화와 갖가지 재물을 쌓아두고 살았지만 이웃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한 톨의 곡식도 나누어 주지 않는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창고에 들어가 금은 보화와 갖가지 재물을 살펴보는 일을 큰 즐거움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자에게는 갑자기 볼 일이 생겨 서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창고 열쇠를 부인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이봐요 마누라, 내 이 열쇠를 맡길 테니 서울에 갔다 올 동안만 단단히 간수해 주구려. 또한 당신 말고는 그 누구도 강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돼요. 내 말 명심하시오. 네, 염려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부자는 뭐가 그리 못 믿어온지 아내에게 자꾸 당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열쇠를 건네받으며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곶간 열쇠가 내 손에 들어왔으니 오늘은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을 좀 써야지. 그동안 구두쇠 영감 때문에 온 동네 인심을 잃고 살았는데 인심을 되찾을 좋은 기회야. 어서 잔치 준비를 해야지. 부인은 남편이 집을 떠나기가 무섭게 하인들에게 명령하여 많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배불리 먹였습니다. 또 곡식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에게는 곡식을 나눠주었습니다. 한편 며칠을 걸어 한강 나루터에 도착한 부자는 서둘러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글쎄 배가 강 한가운데 이르자 갑자기 강물이 쩍 갈라지며 커다란 이무기가 나타난 것입니다. 부자는 너무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 이무기가 무시무시한 소리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천년을 지낸 이무기다. 듣자 하니 내 놈은 인정이라고는 조금도 베풀 줄 모르는 못된 놈이라던데 그게 사실이냐? 그렇다면 마침 잘 됐구나. 내가 너를 잡아먹으면 1000명을 채운 셈이 되니까 용이 되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할 수 있단 말이야. 아이고 이무기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이제부터 남에게 인심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그래, 그 말을 믿어도 되겠느냐? 내가 워낙 유명한 구두쇠라서 쉽게 믿어지지 않는구나. 제발 살려주십시오. 목숨값은 기어이 하겠습니다. 목숨값이라고? 하하하, 안심하거라. 내 부인 때문에 널 잡아먹고 싶어도 잡아먹지 못하게 되었으니. 네? 제 아내 때문에요? 그래, 내 아내는 내가 떠나자마자 잔치를 열었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다더군. 내 부인이 그처럼 후한 인심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널 잡아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 이 모두가 다 내 부인의 어진 마음씨 덕분인 줄이나 알거라. 이무기는 부자에게 마구 호통을 치더니 곧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부자는 놀란 가슴을 진정하며 보려던 일을 내팽개친 채 서둘러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을에 도착해 보니 동네 어귀까지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부자는 급한 마음에 아무 기척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바람에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저 구두쇠 양반이 이렇게 일찍 돌아오다니 큰일 났군. 이 일을 어쩌면 좋아? 그 구두쇠의 부인은 화들짝 놀라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전혀 환한 기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누라, 정말 고맙소. 내가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것이 다 당신 덕이었구려. 부인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얼른 사죄부터 했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부인의 손을 꼭 잡은 채 한강에서 겪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부자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부자 영감님과 두 딸. 옛날 어느 고을에 부자 영감님이 살았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는데 딸들이 다 자라자 모두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대궐같이 넓은 큰 집에는 부부만 쓸쓸히 남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부자 부부는 2딸을 데리고 살 때처럼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노래와 웃음소리도 사라지고 마치 빈집처럼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 영감은 늘 친구를 찾아다니거나 여러 곳에 구경을 다니며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자 영감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웃 마을에 사는 친구를 찾아가 장기도 두고 이야기도 나눌 생각으로 이웃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부자 영감은 문득 큰딸이 보고 싶어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큰딸이 시집간 곳은 친구네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옳지, 오늘은 큰딸네 집에 한번 가봐야겠다. 고생도 모르고 자란 것이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도 보고 사돈 영감님께 인사도 드릴 겸. 부자 영감은 이렇게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큰딸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비가 찾아가면 얼마나 기뻐할까? 큰딸이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이윽고 부자 영감은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마침 큰딸은 방에서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부자 영감은 배를 짜고 있는 딸을 보자 반갑기 짝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딸을 만난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도 이제는 제 손으로 배까지 짜는 딸이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딸은 아버지를 보고도 입으로만 인사를 했을 뿐 배틀에서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배틀 앞에서 그냥 배만 짜고 있을 뿐 고개도 한번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찾아온 것이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부자 영감은 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가 찾아왔으면 얼른 배틀에서 내려와 반갑게 절을 하고 더운 점심이라도 지어야 옳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고 생각하니 딸이 야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수록 배가 더 고픈 것 같았습니다. 얘야, 잘 있거라. 아비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겠다. 어머, 아버님 가시게요? 점심때가 되었는데 점심도 드리지 못하고. 그럼 안녕히 가세요. 오냐, 알았다. 점심이야 뭐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내려올 것 없다. 바쁜데 어서 하던 일이나 계속해라. 그럼 잘 있거라. 또 들르마. 그때까지도 큰딸은 배틀에서 내려오는 신용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숙여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부자 영감은 큰딸네 집을 나섰습니다. 마음이 허탈하고 서운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 영감은 그렇게 서글픈 생각을 하면서 터덜터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작은 딸이 생각났습니다. 작은 딸은 큰딸이 사는 동네 건너편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왕 내친 김에 작은 딸네 집에도 가봐야겠다. 그 아이를 본 지도 꽤 오래되었지. 그 애는 심성이 고우니 큰딸과는 달리 나를 반겨줄 거야. 그리하여 부자 영감은 큰딸네 집에 갈 때처럼 갈치 몇 마리를 사들고 작은 딸네 집으로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작은 딸은 그때 마침 마당에 겹불을 피워놓고 배를 메고 있었습니다. 어머, 아버님이 오셨네. 아버님, 이게 웬일이세요? 작은 딸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는 반가워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겹불을 재로 눌러 묶고 도투 마리를 높이 들어 대 위에다 덩그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어서 들어가세요. 절을 받으셔야죠. 아니다. 절은 무슨 절이냐. 이렇게 보면 됐지. 그리고 매던 배를 마저 매야지. 배가 타지 않느냐. 아니에요. 불을 묻었으니 괜찮을 거예요. 모처럼 오셨는데 절 받으셔야죠. 작은 딸은 기어코 아버지를 자리에 앉히더니 공손히 큰 절을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 큰딸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아버님 잠깐만 계셔요. 곧 따뜻한 진지 올릴게요.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편히 누워 계세요. 네. 아니다. 점심은 무슨 점심이냐. 집에 가서 먹을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바쁜 사람 시간 뺏는 것 같구나. 내 걱정 말고 어서 일어나 마저 해라. 아비는 내 얼굴 보았으니까 됐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처럼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점심 해드리고 싶어요. 아버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작은 딸은 얼른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이것도 큰딸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이윽고 점심상이 들어왔습니다. 부자 영감이 내려다보니 계란찜과 조금 전에 자기가 사온 갈치가 먹음직스럽게 구워져 놓여 있었습니다. 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큰딸네 집은 부자였지만 작은딸네 집은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도 작은딸은 정성껏 점심상을 차려서 아버지에게 올린 것이었습니다. 부자 영감은 더운 점심을 얻어먹고 작은딸네 집을 나섰습니다. 마침 시장하던 터라 어찌나 맛있게 먹었던지 무척 배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난하지만 정성껏 자기를 위해 준 작은딸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며칠 뒤였습니다. 부자 영감은 시치미를 떼고 자기가 죽은 것으로 꾸미고 큰딸과 작은딸네 집에 부고를 냈습니다. 부고를 받자 큰딸이 먼저 친정으로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러더니 머리를 풀고 큰 소리로 슬프게 울어댔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버지의 죽음을 제일 많이 슬퍼하며 우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버님, 이게 어찌된 일이세요? 이제 아버님 보고 싶어서 어떻게 사나요? 어쩌면 그렇게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땐 그렇게도 청정하시더니 아이고 불쌍하신 우리 아버님. 아이고 아버님.
아이고 아버님. 이 소리를 듣자 일가 친척 중에 한 사람이 큰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 너희 집을 찾아가셨단 말이냐? 네, 한 열흘은 됐을 거예요. 저희 동네에 볼 일이 있어서 오셨다가 제가 보고 싶으셔서 오셨다더군요. 그때 마침 저는 배를 짜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버님이 오셨는데 배가 다 뭐예요. 얼른 배틀에서 내려와 아버님께 큰절을 올리고 따뜻한 점심을 해드렸지요. 형편은 어렵지만 아버님이 모처럼 오시기에 씨암탉을 잡아서 해드렸죠.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얼마나 시장하셨던지 그 밥을 다 잡수셨어요. 아버님이 점심을 드시자마자 저는 서둘러서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찰떡을 만들어 드렸어요. 떡을 드신 아버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얘야, 떡을 잘 먹었으니 이 아비도 너에게 뭔가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니? 우리 집 앞에 논을 너에게 주도록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아버님께서는 쉽게 돌아가실 줄 아시고 제게 그렇게 유언을 하셨나 봐요. 그렇게 정정하시던 아버님이 이렇게 쉽게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원통해라. 우리 아버님 불쌍해서 어떡하나. 큰딸은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부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쳐둔 병풍을 제치고 딸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인연, 무엇이 어쩌고 어째? 어디서 그따위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언제 나에게 밥이며 떡을 해주었으며 언제 내가 집 앞에 논을 준다고 했더냐?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돌아가거라. 난 그때 내 집에서 나와 그 길로 내 동생 집에 갔었다. 그랬더니 내 동생은 배를 매다가도 그 일을 중단하고 내게 따뜻한 밥을 해주었다. 이거사 넌 그 동생만큼 하려면 어림도 없다. 부자는 노여움을 못 이겨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자 큰딸은 풀었던 머리를 천연덕스럽게 다시 거두어 얹으며 도리어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호호호, 아버님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일부러 돌아가신 채 하신 것처럼 저도 일부러 한번 그렇게 해본 것뿐이에요. 거지초상에 거짓말 좀 한 것이 무슨 잘못이 되겠어요? 큰딸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태연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부자는 작은 딸이 착하고 기특해서 집 앞의 논들을 그 작은 딸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착한 작은 딸은 한사코 사양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홀로 남게 되고 반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남게 되므로 더더욱 논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자 영감 부부는 못된 큰딸을 벌주고 착한 작은 딸을 의지하며 남은 여생을 보냈답니다. 효부를 만난 노인 부부. 옛날 어느 나이 많은 부부가 뒤늦게서야 아들을 하나 얻었다. 부부는 그 아들을 대를 이을 외아들이라고 하여 오냐오냐 하고 키워서 버릇이 없었다. 버릇이 없이 자란 그 아이는 늙은 부모님께 불효가 막심했다. 에잉, 늙음하게 아들 하나 얻었구나 하였더니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우한 덩어리를 낳았어요. 늙은 부부는 땅이 꺼져라 하고 한숨을 쉬었다. 외아들은 날만 새면 부모님께 망나니 짓을 하였다. 빨리 밥 줘! 부엌에 대고 저희 어머니에게 호통을 치는가 하면 눈을 부라리고 심하면 발로 차기까지 하였다. 얘야, 내가 그러면 어떡하니? 아버지는 외아들을 달래도 보고 야단도 쳐보았으나 헛일이었다. 불효자인 외아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망나니 짓을 하였다. 저런 자식을 믿고 어떻게 사나. 근심에 쌓인 아버지는 큰 결심을 하였다. 재산을 물려주겠으니 잘 살아보아라. 아버지는 외아들에게 재산을 조금 남겨주고 몽땅 팔아서 먼 곳으로 떠났다. 세상 구경이나 실컷 하다가 죽어야지. 그때는 마침 여름철이어서 날씨가 무척 더웠다. 영감은 보따리를 짊어진 채 물이나 얻어 마시려고 동네 우물을 찾아갔다. 얌전한 어느 안악이 마침 물을 깃고 있었다. 목이 말라서 그러니 바가지 좀 빌려주시오. 영감이 말하자 젊은 안악은 바가지로 물을 떠서 공손히 두 손으로 들였다.
아이고, 보잘것없는 늙은이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어서 고맙소. 영감은 바가지를 받아서 물을 꿀꺽꿀꺽 마시고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았다. 안악은 젊고 매우 얌전해 보였다. 물을 길어 나르는 그 안악을 본 영감은 부럽게 짝이 없었다. 내 자식 녀석도 저런 색시를 얻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영감은 안악이 자기 며느리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안악은 영감 옆으로 지나가다가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어디를 가시나요? 뭐 어디를 가겠다고 집을 나선 몸이 아니오. 세상 구경이나 좀 해볼까 하고 집을 떠나왔지만. 영감은 눈물을 글썽거렸다. 안악은 영감이 무척 측은해 보였던지 자기 집에 가서 하룻밤 쉬라고 하였다. 시장하신가 본데 저녁도 잡수시고요. 대접받고 돌아다닐 처지가 못 되는 천한 몸이요. 영감은 목이 메어 말도 잘하지 못했다. 저희 집에는 어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손 어른을 모시려고 일부러 사랑방을 하나 꾸몄습니다. 안악의 말에 영감은 감동을 했다. 아니, 내 집 어른도 모시기를 꺼리는 판인데 지나가는 길손 어른을 위하다니. 영감은 내심 안악의 집에 한번 가보고 싶었다. 그렇다면 영감은 안악의 뒤를 따라가서 사랑방에 들었다. 사랑방은 아주 깨끗했다. 지나가는 길손이 쉬어가는 방 같지가 않았다. 영감은 안악이 지어다주는 저녁을 맛있게 먹었다. 반찬은 많지 않지만 아주 정갈하고 맛있군. 날이 저물자 안악의 남편이 일터에서 돌아왔다. 남편은 안악의 말을 듣고 사랑방으로 나왔다. 어르신, 절 받으십시오. 아이고, 절은 무슨. 영감은 젊은이가 큰절을 하자 너무나 황송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세상에 이렇게 착한 젊은이들만 있다면 논밭 다 팔아서 누구라도 여행을 다니겠소. 편히 쉬십시오. 저희 부부의 소원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지만 일찍 돌아가셔서 달랑 두 식구만 삽니다. 젊은이는 이부자리도 새 것을 갖다가 영감에게 드렸다. 아버님, 안녕히 주무십시오. 아버님, 편히 쉬십시오. 불을 끄자 젊은 부부가 문 밖에서 똑같이 영감에게 인사를 하였다. 영감은 극락이라도 온 것 같았다. 젊은 부부가 얼마나 부모님이 그리우면 지나가는 길손 어른을 모시고 부모님 대하듯 할까? 영감은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어도 너무나 기뻐서 잠이 오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에는 젊은 부부가 함께 와서 아침 인사를 하였다. 아버님, 편히 주무셨습니까? 아버님, 불편한 데라도 없으셨습니까? 영감은 젊은 부부가 눈물 겹도록 고마웠다. 아침 식사를 후하게 대접받고 떠나려 하자 젊은 부부는 애원을 하다시피 말했다. 혼자 떠돌아다니시는 어른이라면 저희 집에서 그냥 살아주십시오. 저희 아버님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하여 영감은 젊은 부부의 의붓아버지가 되었다. 며칠이 지나 젊은 부부가 사랑방으로 와서 뜻밖의 말을 하였다. 혼자 지내시기 적적하실 테니 저희들이 어머니 한 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부모님을 모시게 되어 기쁘게 한량 얻겠습니다. 영감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였다. 젊은 부부가 그토록 효도를 할 줄은 미처 몰랐다. 너희들이 소원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마. 영감은 젊은 부부가 하자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젊은 부부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혼자 사는 여자를 구하였다. 그러다가 남의 집에서 일해주며 사는 나이 많은 여자를 찾아냈다. 아버님, 어머님 한 분을 모셔왔으니 안방으로 가보셔요. 영감은 젊은 부부를 따라 안방으로 건너왔다. 아랫목에 앉아있는 나이 지긋한 여자와 영감의 눈이 마주쳤다. 순간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영감! 아니 이게 누구야? 젊은 부부가 구한 여자는 영감의 아내였다. 나도 결국 집에서 살지 못하고 뛰쳐나왔어요. 불효자를 두고 집을 나와서 떠돌아다니는 늙은 부부는 뜻밖의 효심이 지극한 젊은 부부의 부모가 되었다. 영감은 집에서 가지고 나온 전 재산을 몽땅 젊은 부부에 주고는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았다.